안악들 안톤 체홉 1891년 교회 바로 맞은편 라이브제 마을에는 돌로 쌓은 토대 위에 2층 양철 지붕집이 서 있다. 아래층에는 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주인 필립 이바노프 카시윈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여름엔 아주 덥고 겨울엔 아주 추운 그 집 위층에는 지나가는 관리들, 상인들, 지주들이 묵어가곤 했다. 지우자는 대로빈의 틀을 세내어 선술집을 운영하며 타르, 꿀, 가축, 고풍스런 부인용 모자도 팔고 있다. 그는 벌써 8,000루블쯤 모아서 시내 은행에 예치해 놓았다. 지우자의 장남 표도르는 농군들 말마따나 고참 기계공으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멀리 산속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손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다. 표도르의 아내 소피아는 못생기고 병약한 안악으로 시아버지 집에서 눈물을 달고 살면서 일요일마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닌다. 지우자의 둘째 아들인 곱사등이 알료시카도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다. 최근에 그는 가난한 집에서 데려온 바르바라와 결혼했다. 바르바라는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안악으로 멋쟁이였다. 관리들과 상인들이 지우자의 집에 머무를 때면 언제나 바르바라에게 사모바르를 가져오게 하고 친구를 피우게 했다. 어느 6월 저녁 해가 지고 마른 풀, 따뜻한 두엄, 신선한 우유 냄새가 대기에 퍼질 때 수수한 짐수레 하나가 지우자의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짐수레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다. 삼배 양복을 입은 30살가량의 남자와 그 옆에 뼈 단추를 단 길고 검은 프로코트를 입은 7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그리고 마부를 대신하여 붉은 셔츠를 걸친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젊은이는 말들을 풀어서 거리로 데리고 나가 잠시 걷도록 했다. 여행자는 손을 씻고 교회를 향해 기도를 하고는 짐수레 옆에 깔개를 깔고 소년과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여행자는 천천히 점잖게 식사를 했다. 평생 많은 여행자들을 보아온 지우자는 여행자의 몸놀림에서 그가 수완이 있고 진지하며 자존심이 강한 사람임을 알아보았다. 지우자는 조끼만 입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바깥 현관에 앉아 여행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저녁마다 여행자들이 잠자기 전에 들려주는 온갖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의 아내 아파나시 예브나와 며느리 소피아는 처마 밑에서 암소에 젖을 짜고 있었다. 다른 며느리 바르바라는 위층에 열린 창가에 앉아서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었다. 이 꼬마는 당신 아들인가? 지우자가 여행자에게 물었다. 아니요, 양자입니다. 고아예요.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입양했어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지우자는 이야기를 통해 여행자가 시내에서 온 소시민으로 집이 한 채 있고 이름은 마트베이 사비치로 지금 독일 이주민들에게서 빌린 채소밭을 살펴보러 가고 있으며 소년의 이름이 쿠지카라는 것을 알아냈다. 밤이 되었으나 무덥고 답답해서 아무도 자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둠이 깔리고 하늘 여기저기에 흐릿한 별들이 깜빡이자 마트베이 사비치는 어디서 쿠지카를 데려왔는지 말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이건 아주 상세한 이야기입니다. 마트베이 사비치가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얘기하자면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겁니다. 10년 전 우리가 살던 집 바로 옆집, 지금은 양초 공장과 제유소입니다. 그 옆집에 늙은 과부 마르파 시모노브나 카브른체바가 살았어요. 그녀에겐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철도 기수로 일했고 다른 아들 바샤는 나와 동갑내기로 엄마 집에서 살고 있었죠. 돌아가신 바샤 아버지는 여러 마리의 말과 5대의 집마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내로 싹집 마차꾼을 보내곤 했어요. 과부는 이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고인 못지않게 집 마차꾼들을 잘 다루었죠. 그래서 어떤 날에는 5루블을 받고 사꾼들이 시내로 가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도 수입이 약간 있었어요. 순종 비둘기들을 길러서 사냥꾼들에게 팔았거든요. 늘 지붕 위에 서서 빗자루를 위로 던지고 휘파람을 불며 하늘 높이 공중제비를 하곤 했지만 그에게 모든 게 성에 안 차서 더욱더 높이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바샤는 검은 머리빵을 세와 찌르레기를 잡았고 새장도 손으로 만들었어요. 다 시시한 일이었죠.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한 달에 10루블쯤 벌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노파는 다리가 마비되어 몸져 눕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집안 살림은 안주인 없이 방치되었고 눈 없는 사람 신세와 같았습니다. 노파는 급히 바샤를 장가보낼 생각을 했지요.
바로 중매쟁이를 불러 대충 얘기를 했고 바샤가 신부를 보러 갔지요. 바샤는 과부 사모발리아의 딸 마셴카에게 청혼을 했고 곧 성사가 되었죠. 모든 일이 일주일 안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몸집이 작고 작달마간 17살의 젊은 처녀는 하얀 얼굴에 상냥하고 성품은 지주의 딸 같았죠. 500루벌가량의 돈, 암소 한 마리, 침대 등 지참금도 괜찮았어요. 노파는 즉시 신부의 속내를 알아채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흘째 되는 날에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그 뒤로 병이 났는지 숨은 쉬고 있는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젊은 부부는 노파를 추도하고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반년쯤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쳤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샤는 군 입대자를 가리는 제비뽑기를 하러 관청에 가야만 했죠. 재수없이 걸린 바샤는 군대에 끌려갔고 심지어 특혜도 받지 못했어요. 머리를 박박 밀린 바샤는 폴란드로 보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겠어요? 마당에서 아내와 헤어질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마지막으로 비둘기들이 사는 근처 창고를 힐끗 쳐다보면서는 바샤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그 모습을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마셴카는 적적에서 친정 어머니를 데려왔죠. 어머니는 바로 저기 있는 쿠지카가 태어날 때까지 마셴카와 같이 살다가 오보년에 사는 출가한 다른 딸네 집으로 갔어요. 마셴카는 아이와 혼자 남게 되었죠. 5명의 집 마차꾼들은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막대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들과 집 마차는 방치되었고 울타리는 무너지고 굴뚝의 금댕에는 불이 붙을 것만 같았죠. 이건 여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웃이 내게 와서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충고도 해주었죠. 물론 이런 일이 아니라도 그녀의 집에 잠시 들러 차를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었죠. 나는 젊고 지적인 남자였고 모든 것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녀도 교양 있고 정중했죠. 그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양산을 쓰고 다녔어요. 할아버지, 장황하게 떠들 것 없이 한마디로 말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람의 적인 악마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지 않는 날은 기분이 좋지 않고 심심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들락거릴 온갖 구실을 만들어냈죠. 이제 겨울 창틀을 끼워야 한다 하고 온종일 그녀의 집에서 느긋하게 일하면서 일부러 내일 하루 더 오려고 창틀을 2개 남겨놓는 겁니다. 또는 바샤의 비둘기를 세워놓지 않으면 몇 마리가 없어질지 몰라요. 모든 게 이런 식이었죠. 늘 울타리를 통해 그녀와 얘기하곤 했고 결국 멀리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쪽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자 때문에 많은 악과 온갖 추잡한 일이 생기죠. 우리 같은 죄인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유혹에 빠지곤 한답니다. 마셴카는 내가 계속 자기 집에 드나들도록 했어요. 그녀는 남편을 기억하고 자신을 지키는 대신에 날 사랑했습니다. 그녀도 심심해하고 늘 울타리 주변을 거닐면서 틈 사이로 우리 집 마당을 쳐다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 머리는 온갖 환상으로 빙빙 돌았습니다. 부활제가 있는 주의 목요일, 동트기 전 시장 가는 길에 그녀의 집 대문 옆을 지나는데 갑자기 악마가 장난을 친 겁니다. 그녀의 집 쪽문 위에 붙은 살창을 통해 보니 벌써 잠에서 깬 그녀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불렀죠. 그녀가 다가와 살창 사이로 날 쳐다보았어요. 하얀 얼굴에 살짝 잠기운이 감도는 사랑스러운 눈. 너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문가에 있는 게 아니라 명명일 파티에 온 것처럼 나는 그녀에게 찬사를 늘어놓았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웃으면서 줄곧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성을 잃고 내 사랑의 감정을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쪽문을 열어 나를 안으로 들였고 그날부터 우리는 부부처럼 살게 되었죠. 곱사등이 알료시카가 거리에서 마당 안으로 헐떡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그는 손풍금을 가지고 도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동전을 쩔렁이고 달려가면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대문 뒤로 사라졌다. 저 사람은 누구죠? 마트베이 사비치가 물었다. 내 아들 알렉세이야. 주자가 대답했다. 놀러 가는 거야, 나쁜 놈. 곱사등이로 태어난 놈이라서 우린 저 녀석을 그다지 책망하지 않지. 늘 아이들과 어울려 돌아다닌다오. 아파나시 예브나가 한숨을 쉬었다. 사육제 전에 장가를 보냈고
장가 보내면 좋아지리라 생각했는데 더 나빠졌어. 소용없어. 괜히 남의 집 처녀 좋은 일만 했지. 주자가 말했다. 교회 뒤쪽 어딘가에서 멋지고 슬픈 노랫소리가 들렸다. 노랫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목소리만 들려왔다. 2명의 테너와 1명의 베이스였다. 모두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마당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2명이 큰 소리로 웃어대면서 노래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테너가 계속 노래를 부르며 아주 높은 음을 냈고 마치 그 음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들 저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았다. 집에서 나온 바르바라는 마치 햇빛을 피하듯 한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교회 쪽을 바라보았다. 신부의 아들들과 교사예요. 다시 3명의 목소리가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트베이 사비치는 한숨을 내쉬고 얘기를 계속했다. 할아버지, 그 뒤 일은 이렇게 되었어요. 2년쯤 지나서 우리는 바르샤바에서 온 바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상관이 집으로 보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편치 않았어요. 그 점에 나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었고 좋은 신부감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연인과 관계를 끊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마셴카와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징징 짜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편지 덕분에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같이 편지를 읽었고 그녀는 얼굴이 눈처럼 새하얘졌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야. 이제 너는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야 해.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과 살지 않겠다고 말해서 그는 너희 남편이 아니냐고 내가 말했죠.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그를 사랑한 적이 없고 억지로 그에게 시집 왔다고 그녀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 바보야 회피하지 마라. 너는 교회에서 그와 결혼식을 올렸지 않냐고 내가 말했죠. 결혼식을 올렸지만 난 너를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너랑 살 거야. 사람들대로 비웃으라고 해. 난 상관없어. 이렇게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자인 너는 성경을 읽었을 텐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지? 라고 물었죠. 시집을 왔으면 남편과 살아야만 해. 지우자가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야.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양심은 있어야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만 해. 우린 바시아에게 죄를 지었어. 바시아는 온유하고 소심한 사람이니 우리를 죽이진 않을 거야.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더 낫지. 그러나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고집을 피우며 난 널 사랑해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제 전날 토요일 아침 일찍 바샤가 왔어요. 울타리 사이로 모든 게 보였죠. 바샤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잠시 후 두 손으로 쿠지카를 안고 나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아이에게 입을 맞추더군요. 그는 근처 창고를 바라보면서 비둘기들에게 가보고 싶었지만 쿠지카를 손에서 내려놓는 게 안쓰러웠던 겁니다. 그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죠. 하루가 별일 없이 조용히 잘 지나갔습니다. 종려 기도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이 삼위일체제니까 그들이 대문과 울타리를 초목으로 장식하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왠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어 나는 그들에게 갔습니다. 바샤는 방 한가운데 앉아서 술 취한 사람처럼 눈을 굴리며 뺨에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는 보따리에 가락지빵, 목걸이, 꿀과자 등 온갖 선물들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3살이었던 쿠지카는 주위를 기어다니며 꿀과자를 집어먹고 있고 마센카는 창백한 낯빛으로 배치가 옆에 서서 온몸을 떨며 난 너희 마누라가 아니고 너와 살고 싶지 않다 고 중얼거리면서 온갖 어리석은 말들을 다 하더군요. 나는 바샤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우린 자네에게 죄를 지었네. 바실리 막시모이치. 제발 용서해 줘.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마셴카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 셰메노브나, 이제 당신은 바실리 막시모이치를 잘 보살피고 복양해야만 하오. 그리고 유순한 아내가 되시오. 자비로운 남편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날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오. 마치 천상의 천사로부터 암시라도 받은 것처럼 나는 그녀에게 훈계를 하고 너무 감상적으로 말하다가 한 줄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틀쯤 지나서 바샤가 내게 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와 아내를 용서하겠네. 그녀는 군인의 아내이고 젊은 여자야. 자신을 지키기가 힘들지. 이런 일은 그녀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다만 당신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티를 내지 말고 살기를 바라네.
그녀가 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면에서 그녀의 비위를 맞추도록 노력할 거야. 그는 내게 한 손을 내밀고 차를 마시더니 명랑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나도 기뻤죠. 그러나 바샤가 마당에서 나가자마자 마셴카가 왔어요. 진짜 형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목에 매달려 울면서 제발 날 버리지 마.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간청했어요. 에이 비열한 여자 같으니 주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며 현관으로 끌어낸 뒤 문고리에 자물통을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가 사람들 앞에서 날 그만 망신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라고 소리쳤죠. 매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아침에 마국간 가까운 문가에 서서 굴레를 고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맨발에 치마만 걸치고 쪽문을 통해 마당에 있는 내게 곧장 달려와서 두 손으로 굴레를 잡고 온몸에 타르를 묻힌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며 불며 말하는 겁니다. 난 역겨운 사람과 살 수 없어. 그럴 자신이 없어. 너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날 죽여. 나는 화를 내며 굴레로 2번 그녀를 내리쳤어요. 이때 바샤가 쪽문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라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는 달려오면서 미친 사람처럼 손을 흔들었고 있는 힘을 다해 그녀를 주먹으로 쳐서 땅에 넘어뜨리고는 발로 밟아대었습니다. 내가 말리자 그는 고삐를 집어들고 고삐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망아지를 패듯 계속 때리면서 히히히 하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고삐를 집어들어 그렇게 당신을 때렸다면 바르바라가 물러가면서 중얼거렸다. 안악 하나를 죽여버렸군. 저주받을 사람들. 조용히 해. 주자가 바르바라를 향해 소리쳤다. 암말 같으니 히히히. 바트베이 사비치가 말을 이었다. 마당에서 마부가 뛰어왔고 내가 일꾼을 소리쳐 불렀죠. 우리들 셋이서 바샤에게서 마셴카를 떼어내어 손으로 받쳐들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이었죠. 그날 저녁에 나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가보았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온몸을 감싸고 물찜질을 하고 있었죠. 눈과 코만 내놓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내가 안녕하오 마리아 셰모노브나 하고 말했지만 그녀는 잠자코 있었어요. 바샤는 다른 방에 앉아서 머리를 부여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난 악하니야. 인생을 망쳤어. 주여 죽여주소서. 나는 마셴카 옆에 반시간쯤 앉아서 그녀에게 훈계를 하고 위협도 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천국에 가고 그녀는 방탕한 여자들과 함께 불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했죠. 남편에게 떼들지 말고 그의 발밑에 엎드려 빌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눈조차 깜빡이지 않더군요. 마치 말뚝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바샤가 콜레라에 걸린 것 같았는데 저녁 무렵에 죽었다는 겁니다. 장사를 지냈죠. 마셴카는 공동묘지에 오지 않았고 뻔뻔스런 자기 얼굴과 멍자국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죠. 곧 사람들 사이에 바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마셴카가 그를 죽였다는 말들이 돌았어요. 이 소문을 당국도 알게 되었죠. 바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어 뱃속에서 비소를 찾아냈죠. 사태는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마셴카를 잡아갔고 그녀와 함께 순진무구한 쿠지카도 데려갔어요. 그녀는 감방에 갇혔죠. 경솔한 행동으로 화를 자초한 그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겁니다. 8달쯤 지나서 그녀는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수건을 쓰고 하얀 파자마를 입은 그녀가 깡마르고 창백한 낯빛에 날카로운 눈을 하고 긴 의자에 앉아 있었죠. 쳐다보기가 불쌍했습니다. 뒤에서 군인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녀가 남편을 독살했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남편이 괴로워서 음독 자살했다고 했어요. 나는 증인으로 불려나갔습니다. 나는 질문을 받고 모든 것을 양심에 따라 말했어요. 숨길 필요가 없었죠.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성격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아침부터 재판이 시작되었고 밤이 이르렀어야 그녀에게 13년 동안 시베리아 감옥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후 마셴카는 우리가 사는 마을의 감방에서 3개월쯤 복역했죠. 나는 차와 설탕을 가지고 그녀를 보러 가곤 했어요. 그녀는 나를 보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두 손을 내저으면서 꺼져 꺼져 라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내가 쿠지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녀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너는 오래 살 거야. 아 마샤 타락한 여자 같으니.
너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내 말을 안 듣더니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군. 죄를 지었으니 너 자신을 탓해. 이렇게 훈계를 하자 그녀는 꺼져 라고 말하면서 구직칼을 안고 벽 쪽으로 바싹 달라붙었어요. 그녀가 우리 마을에서 현으로 이송될 때 나는 기차역까지 그녀를 배웅하러 갔다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1루블을 그녀의 보따리에 쑥 찔러 주었죠. 그러나 그녀는 시베리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현에서 열병에 걸려 감방에서 죽고 말았어요. 개 같은 이는 개처럼 죽어야지, 주자가 말했다. 구직하는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나는 생각한 끝에 그를 내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쩌겠어요? 비록 죄인의 자식이지만 세례를 받은 산 생명이고 불쌍하니까요. 나는 구직가를 점원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생기지 않으면 그 애를 상인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은 어디를 다니든 그 애를 데리고 다니죠. 장사일에 익숙하게 하려고요. 마트베이 사비치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구직하는 대문 옆에 갈대를 깔고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꿰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멀리 어둠 사이로 보이는 그는 작은 나무 그루투기 같았다. 구직하, 이리 와서 자. 마트베이 사비치가 구직하를 향해 소리쳤다. 그래, 이제 잘 시간이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자가 말했다. 그는 큰 소리로 하품을 하고 나서 덧붙여 말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순종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야. 마당 위 하늘에는 벌써 달이 떠다녔다. 달은 빠르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갔고 달날의 구름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구름은 더 멀리 흘러갔다. 달은 여전히 마당 위에 떠 있었다. 마트베이 사비치는 교회를 향해 기도했고 편안한 밤을 축원하고 나서 짐수레 근처의 땅 위에 누웠다. 구직하도 기도를 하고 짐수레 안에 누워서 프로코트로 몸을 덮었다. 더 편안해지려고 자신의 근처 속에 보조개를 짓 이기고 몸을 너무 구부리는 바람에 구직하의 팔꿈치가 짐술의 바퀴에 닿았다. 지우자가 아랫방에 촛불을 켜고 안경을 낀 채 책을 들고 구석에 서 있는 모습이 마당에서도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책을 읽으면서 절을 했다. 타고 손님들은 잠이 들었다. 아파나시 에브나와 소피아는 짐수레로 다가와 구직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고아가 잠을 자네? 노파가 말했다. 깡마른 것이 뼈만 남아서 지는 마도 없고 길을 가면서 누가 이 애를 먹이겠어? 아마 내 아들 그리슈트카가 2살 더 많겠군. 소피아가 말했다. 의미도 없이 공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지. 아마 공장 주인이 때릴 거야. 아까 이 애를 봤을 때 나는 그리슈트카를 떠올렸고 심장의 피가 바싹 말라붙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소피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락지 모양으로 웅크렸네. 감동과 연민으로 훌쩍거리다가 웃으면서 소피아가 말했다. 나의 불쌍한 고아. 구직하가 갑자기 몸부림을 치더니 눈을 떴다. 그는 자기 앞에서 주름투성이에다 눈물 범벅이 된 못생긴 얼굴을 보았고 자기 옆에서 이가 없고 뾰족한 턱에 매부리 코를 난 노파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 위에서 구름과 달이 떠다니는 한없이 깊은 하늘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소피아도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에게 메아리가 대답했고 무더운 대기 속에 불안함이 퍼졌다. 경비가 이웃집 문을 두드렸고 개가 짖어대기 시작했다. 마트베이 사비치는 잠을 자며 무엇라고 웅얼대면서 다른 쪽으로 돌아 누웠다. 주자도 노파도 이웃집도 경비도 잠든 늦은 밤에 소피아가 대문 밖으로 걸어나와 긴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마음이 답답했고 울어서 머리가 아팠다. 거리는 넓고 길었다. 오른편으로 2km, 왼편으로도 그 정도는 되었다. 끝은 보이지 않았다. 달은 벌써 마당 위를 지나가 교회 뒤에 떠 있었다. 거리의 한쪽은 달빛이 가득했고 다른 한쪽은 그림자로 거뭇거뭇했다. 포플러와 찌르레기 새 집의 긴 그림자가 거리 끝까지 뻗어 있었고 검고 무시무시한 교회 그림자가 널찍하게 깃들어서 주자의 대문과 집을 반쯤 덮고 있었다. 인적이 없고 고요했다. 거리의 끝에서 이따금 들릴락 말락한 음악 소리가 실려왔다. 아마 알료시카가 켜는 손풍금 소리일 것이다. 교회에 딸린 채소밭 주변 그늘 속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는데 누군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사람이나 암소 아니면 아무도 없는지도 모른다. 그저 커다란 새가 나무들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늘 속에서 한 형체가 걸어 나오더니 멈추어 서서 남자 목소리로 뭐라고 말한 뒤
교회 부근의 골목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대문에서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났다. 그 형체는 교회에서 곧장 대문을 향해 걸어오다가 소피아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너 바르바라 아니냐? 소피아가 물었다. 그래요, 나예요. 바르바라였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벤치로 다가와서 앉았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소피아가 물었다. 바르바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설마 젊은 안악이 나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지? 소피아가 말했다. 마셴카가 발과 고삐로 어떻게 얻어 터졌는지 들었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러라지. 바르바라는 수건으로 입을 막고 웃으면서 속삭였다. 방금 신부의 아들과 놀았다오? 헛소리하고 있네. 정말이에요. 못 써. 소피아가 속삭였다. 그렇다고 해. 뭘 후회하겠어요? 죄를 지었다 쳐도 이렇게 사는 것보단 벼락 맞아 죽는 게 낫지. 난 젊고 건강한데 남편은 곱사등이에다 역겹고 엄격한 것이 저주받을 주자보다도 더 나빠. 처녀로 살면서 빵 한 조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다가 악당들로부터 벗어나서 알료시카의 부유함에 홀렸고 통발에 걸린 물고기처럼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이 너절한 알료시카와 자느니 차라리 독사 같은 놈과 자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형님의 인생은 어때요? 보지는 않았으면 말이나 않지. 형님의 남편 표도르는 형님을 공장에서 시집으로 쫓아보낸 뒤 다른 여자를 데려왔고 형님에게서 아이를 빼앗아서 노예로 넘겼죠. 형님은 말처럼 죽도록 일하면서도 좋은 소리 한번 듣지 못했어. 평생 혼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신부의 딸과 놀아주는 대가로 50코페이카짜리 은전이나 몇 개 받고 차라리 동냥을 받는 것이 더 나아. 그리고 우물에 머리를 쳐박는 게 더 낫지. 못 써. 소피아가 다시 속삭였다. 그러라지. 교회 뒤편 어딘가에서 다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전과 똑같은 새 목소리로 2명의 테너와 1명의 베이스였다. 역시 노랫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야밤의 노래꾼들. 바르바라가 웃기 시작했다. 바르바라는 밤마다 신부의 아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신부의 아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했고 그에게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지나가는 관리들이나 상인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소곤소곤 얘기하기 시작했다. 슬픈 노래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길게 퍼져나갔다. 소피아는 웃기 시작했다. 바르바라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수치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샘나기도 했다. 자기도 젊고 예뻤을 때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기까지 했다. 낡은 교회의 경내에서 자정을 울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잠자러 가야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피아가 말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없는 걸 주자가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마당 안으로 걸어갔다. 나는 자리를 뜨는 바람에 그 뒤 마셴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들었어. 창 밑에 잠자리를 피우면서 바르바라가 말했다. 감방에서 죽었대. 남편을 독살하고. 바르바라는 소피아 옆에 누워서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가 알료시카를 죽였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헛소리 그만하고 잠이나 자. 소피아가 잠들려고 하는데 바르바라가 그녀에게 바싹 붙어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주자와 알료시카를 죽입시다. 소피아는 흠칫 몸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뜬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오랫동안 하늘만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알게 될 걸? 모를 거예요. 주자는 이미 늙어서 죽을 때가 됐고 알료시카는 술독에 빠져 죽었다고 할걸요? 무서워.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그러라지. 잠이 오지 않은 두 안악은 잠잡고 생각에 잠겼다. 추워. 온몸을 떨기 시작하면서 소피아가 말했다. 아마 곧 날이 새겠어. 자나? 아니요. 형님은 내 말을 따르지 마오. 바르바라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저주받을 자들을 정오하지만 나도 내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자요. 벌써 노을이 지네. 자요. 두 안악은 입을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곧 잠이 들었다. 노파가 맨 먼저 눈을 떴다. 그녀는 소피아를 깨웠다. 두 안악은 암소 젖을 짜러 저마 밑으로 갔다. 완전히 술에 취한 곱사등이 알료시카가 손풍금을 잃어버린 채 돌아왔다. 무릎과 가슴에 먼지와 짚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아마 집에 오다가 넘어진 것 같았다. 그는 몸을 비틀거리며 처마 밑으로 가서 옷도 벗지 않고 큰 썰매 속으로 쓰러지더니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다. 교회의 십자가와 유리창이 벌써 동력에 떠오른 태양의 선명한 불빛으로 물들고 마당으로 통하는 이슬 맺힌 풀밭을 따라 몇 그루의 나무와 용들의 그림자가 뻗어 있었다. 이때 마트베의 사비치가 벌떡 일어나
부산을 들었다. 구지카 일어나. 그가 소리쳤다. 마구를 채워야지 빨리. 아침의 소동이 시작되었다. 주름 장식의 갈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유대인 여자가 물을 먹이려고 말을 마당 안으로 데려왔다. 용두레가 애처롭게 삐걱대었고 물통이 부딪혔다. 잠에 취해 맥 빠진 모습의 구지카가 이슬을 뒤집어 쓴 채 짐수레 위에 앉아 느릿느릿 프로코트를 입으면서 우물 속 물통의 절석거리는 소리에 추위를 느끼며 몸을 잔뜩 웅크렸다. 아주머니, 마트베이 사비치가 소피아에게 소리쳤다. 가서 마구를 채우라고 젊은이에게 말해요. 이때 주자도 줄락구에서 소리쳤다. 소피아, 유대인 여자한테 물값으로 1코페이카 받아. 나쁜 버릇이 붙어서 인간 쓰레기들 같으니. 거리에서 양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매매 우르댔다. 안악들이 목동에게 소리쳤고 목동은 피리를 불며 채찍을 철썩 내리치거나 묵직하고 몫이 낮은 소리로 안악들에게 대답했다. 양 세 마리가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대문을 찾지 못하고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깬 바르바르가 짐구를 얼싸안고 집 쪽으로 갔다. 양이라도 내쫓아. 노파가 바르바라에게 소리쳤다. 마님이라니 나는 폭군인 당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집 안으로 사라지면서 바르바라가 웅얼거렸다. 짐수레에 기름칠을 하고 말들이 메어졌다. 지우자가 두 손으로 주판을 들고 집에서 나와 현관 계단에 앉더니 숙박과 귀리와 물값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지 주판을 놓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귀리 값이 비싸요. 마트베 사비치가 말했다. 비싸면 사지 마. 우리 상인들은 강요하지 않아. 여행자들이 떠나려고 짐수레 쪽으로 다가갔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잠시 지체하게 되었다. 쿠지카의 모자가 없어진 것이다. 야, 이놈의 새끼, 모자를 어디에 놨어? 마트베 사비치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어디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쿠지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짐수레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모자를 찾지 못하고 대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처마 밑으로 갔다. 노파와 소피아가 모자 찾는 걸 도와주었다. 니놈의 귀를 잘라버릴 테다. 마트베 사비치가 소리쳤다. 이 천하의 등신 같은 놈. 모자는 짐술의 밑바닥에서 발견되었다. 구직한 옷소매로 모자에서 마른 풀을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머리에 썼다. 뒤에서 자기를 칠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얼굴에 놀란 표정을 띠고 짐술의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마트베이 사비치는 성호를 끄었고 젊은이는 꽃비를 잡았다. 짐수레가 움직이더니 마당에서 굴러가기 시작했다.